좋아요, 구독. 미국장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다 김PB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가 나스닥보다 더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도 잘 나왔고 부채 한도 리스크도 종식이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1.45%, 나스닥은 1%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2%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그간 강세를 보이던 빅테크와 AI 관련주들은 큰 강세를 보이진 않았고 오히려 강보합세 수준에서 마감을 한 편입니다. 그리고 통신주 쪽이 유독 3% 이상의 약세를 보였는데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을 위한 통신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은행 예금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들 또한 큰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와 관련한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과열 신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닷컴 버블의 끝자락을 분위기를 보는 느낌이지 않나 싶고요. 데이터상으로 그 당시와 유사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닷컴 버블의 끝자락 당시가 가장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I와 빅테크에서 일반 주식들로 수급이 옮겨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단기적인 매매는 AI, 빅테크를 비롯해서 수급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은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특히 AI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핫했던 게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계속 이제 주가 고점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제 다모다란 교수라고 하는 분은 나는 주식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나무라고 하죠. 캐시우드 60대의 그 여자 투자자인데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고 고생을 최근에 좀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은 또 좋아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 이제 그 돈나몬이라고 유명한 그 아크인베스트 CEO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성장주 기반의 투자자인데 요번에 엔비디아 상승분을 거의 놓쳤거든요. 그런데 뭐 늦게라도 이제 좀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나고 또 온라인에서 이게 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 쪽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의 어떤 관점들을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낙관론자들, 그러니까 시장을 강하게 보고 강세를 보는 이런 강세론자들마저도 지금 엔비디아 뭔가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나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그 PER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순이익이 1년에 3배 성장을 해야지 이 PER이 합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2배 이상을 성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엔비디아가 그 정도로 상승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모다란 교수라는 분 책을 제가 뭐 20, 30년 전에 이제 그때부터 봐가지고 좀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최근까지 들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PER이 뭐 200배까지 올라갔으니까 팔 충분한 이제 근거는 좀 되는 것 같고 자 테슬라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포드, GM 뭐 다 올랐습니다. 네, 그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테슬라는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종목들은 테슬라의 강세에 큰 힘을 쓰지는 못하고 강보합세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의 배터리 협업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에도 북미 전기차 사업 확대 전략이 주목을 받으면서 3.8% 강세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셀 업체들 협업하는 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포드도 나오고 GM도 나오고 테슬라도 나오고 같이 공장 만들어서 하는 이런 계속 스케줄들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자, 캐터필러로 좀 넘어가죠. 캐터필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이제 건설기계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들도 좋았거든요. 특히 뭐 두산 밥겟도 좋고 북미 쪽에서 지금 영업을 하는 우리나라 주가들 좋아하는데 캐터필러 좀 알아볼까요? 네, 캐터필러는 글로벌 중장비 업체이자 이제 미국 기반의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경제 회복 기대감에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경제가 회복되니까 건설 경기나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좀 이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의 기대감을 보여줬고 그래서 결국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캐터필러는 이제 건설 및 중장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항상 민감하게 움직이고 때문에 미국 펀드 매니저들도 다 자주 좀 쳐다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 그간 오르지 못했던 다우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인 캐터필러, 경기 민감주의 대표 주자다 보니까 그래서 급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까지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나스닥 대비해서는 좀 열이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캐터필러가 있었던 건데 두산마켓은 사실은 캐터필러가 오르지는 못하고 옆으로 처져 있는 가운데 두산마켓 혼자 올랐었는데 저희가 계속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이키, 아디다스 최근까지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좀 올랐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네, 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캐터필러가 급등을 했던 것처럼 대표적인 소비재 종목인 운동복 브랜드 아디다스, 나이키도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운동복 브랜드인 룰루레몬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11% 이상 우리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서 마감을 했는데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더 높인 상황이거든요. 즉 향후 운동복 브랜드에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이 과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좀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아디다스, 나이키도 상승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나스닥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돈들이 이렇게 경기 순환 쪽이나 경기 민감 쪽으로 좀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유가 쪽 좀 봐야 되는데 오페크 쪽에서 추가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지금 사우디가 원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7월부터 생산량을 최소 한 달 동안 100만 배럴 이상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는 자발적 감산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이렇게 협의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일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석유 생산량을 감산하면서 대응을 하는 모습인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 기조로 달리고 또 달렸는데 사실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큰 이슈는 넘어간 것 같고 노동시장에서 데이터도 참 잘 나오니까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주가를 더 끌어올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고용 지표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 미국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33.9만 명이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8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상회를 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건 이제 실업률도 3.7% 수준으로 나왔는데 실업률 또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서 발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체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서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무래도 실업률이 뭐 50년 만에 지금 최저치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4에서 3.7 올라갔는데 연준에서는 은근히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가주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좀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요.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이번 주말 동안 거의 제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K 수준에서 버텨주면서 보합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0.73% 그리고 이더리움은 0.7% 내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리플이 24시간 동안 3.8% 상승을 했고 일주일 동안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리플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큰 강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솔라나가 24시간 동안 4.75%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강보합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리플이 약간 미국 증시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입니다. 현재. 그래서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리플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주간 수수료 소비량이 급감했다는 이런 데이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인 인투더블록에서 이 현상을 밈코인 열풍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는 게 이제 현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부 미국 주식 시장으로 쏠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열기가 상대적으로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유동성이 현재 전부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간 암호화폐 시장은 횡보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직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이제 유동성에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 이 시장의 시장의 유동성을 가장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또 잘 반영해주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약간 미국 증시를 선행하는 이런 듯한 움직임도 보이는 종목이라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세의 흐름들을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방향성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단기 매수는 좀 이제 천천히 좀 지양을 하고 차익 실현도 좀 해나가면서 관망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나마 심리와 매수세가 시장 내에서도 아직도 리플로 쏠리고 있고 리플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매할 종목을 찾는다면 리플을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만 보면 뭐 27,000달러 선에서 계속적으로 뭐 껌딱지같이 이렇게 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면서 뭐 가치주 비슷한 그런 향방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 투자자들이 본질 가치 쪽을 좀 보고 싶어 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뭔가 내재 가치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내재 가치가 좀 이제 개선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경제가 좀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선행하는 이런 경제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글로벌 M2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거의 미국 대공황 이래로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라서 사실 경제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주 의견이고요. 지금 온체인 데이터나 암호화폐 시장 내 데이터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을 찍었고 내재 가치가 지금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어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암호화폐 분석을 이제 주로 열심히 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은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경제를 이제 따라가는 암호화폐 시장이 아무래도 전체 자산시장에서 0.1%의 비중밖에는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 세계 자산시장을 따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자산시장의 흐름은 경제가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 유동성에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